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두 차례 강한 지진에 이어서 하루 만에 에콰도르에서 더 센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인 불레고리가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 과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이요. 불레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다. 이것들이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태평양 연안은 크고 작은 판들이 계속 부딪히는 곳인데요. 이 태평양 중앙해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태평양판과 나즈가판이라고 하는 판이 똑같이 만들어져서 하나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하나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서쪽으로 이동한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에 부딪혀서 많은 지진을 만들어내고요. 동쪽으로 이동하는 이 나스가판은 에콰도르를 비롯한 남미에 충돌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지진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는 막대한 힘들이 쌓이게 되고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일본 큐슈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번 지진과 이 에콰도르 지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생 원동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큐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필리핀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판이 충돌하는 곳으로서 그 에콰도르 지진과 큐슈 지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원래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간의 응력이 누적이 된 데다가 그 다음에 이곳은 이제 2004년 12월 26일 이후로 초대형 지진들이 활발히 발달하면서 지진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지진의 연장선상으로 에콰도르를 해석하고 있고 구마모토 현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판에 의해서 쌓인 힘이 결과적으로 누적된 힘이 풀리면서 발생한 지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요 이게 좀 정확하게 참 언론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네. 이 불레고리가 존재하는 거는 맞는 건가요? 이 불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현상일 뿐입니다. 네. 이거 자체가 어떤 큰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를 진앙이라고 하는데 네. 그 진앙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빨간색 점으로 찍다 보면은 이 지진이 선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의 띠를 이루게 되거든요. 네. 그 띠가 이제 마치 이제 선처럼 연결이 되고 결국은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서 불레고리다라고 할 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불레고리를 따라서 전 세계 지진의 80% 이상이 발생하고 또 큰 지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고 있을 뿐이지 이것들이 서로 다 연동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아주 쉽게 여쭤보면 네.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지구의 80%가 어쨌든 이 띠 안에서 주로 일어난다. 네. 그럼 앞으로 이 불레고리라고 불리는 이 지역 영역에서 추가 지진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지금도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도 이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초대형 지진들은 한 번 발생할 때마다 이 수년 동안 길게는 7, 8년 이상 동안 여진들을 또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런 초대형 지진 때문에 여진까지 많이 발생을 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아주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지진이 짧은 기간에 잇따른 강진이어서 이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속출했는데요. 자, 원인은 뭔가요? 네, 이 큐슈의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서는 최초 지진이 규모 6.5 지진이었습니다. 이 6.5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만 하루 만에 이제 규모 7.3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최초에는 이 큐슈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이 해안가에 비해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 큰 지진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옥에서 대피했던 사람들이 가옥으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규모 7.3 지진은 앞선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었고 규모 6.5 지진에 의해서 이미 가옥의 일부가 많은
크랙이 생기거나 파괴 일보 직전에 있던 건물들이 많았는데 네. 이 규모 7.3 지진에 의해서 마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상자와 피해가 커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지진들은 이 지인 원의 깊이가 10km 내외로 굉장히 얕은 곳에 있어서 네. 내륙에 위치한 도시에 즉각적으로 큰 지진동을 만들어내면서 그 피해가 커지게 됐습니다. 네, 문제가 처음에 이 본진보다 하루 뒤에 여진의 이 타격이 더 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속보를 보니까 지금 온 게 하루 뒤에 온 게 본진이다 이런 발표도 또 했더군요. 이 주민들이 뭐 불안에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저희가 지난주에 또 현지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여진을 느끼고 계시면서 통화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여진이 더 크고 강하고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련의 지진들이 다 발생한 후에라야 어떤 게 본진이고 어떤 게 전진이고 어떤 게 여진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일 큰 지진을 우리가 본진이라 하고요. 그 본진보다 앞서서 발생한 건 전진, 뒤에 나오는 건 여진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초의 규모 6.5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본진인 줄 알았지만 그 후에 나타난 이제 7.3이 결국 본진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지만요. 네. 하지만 이 여진으로 지금 발생하는 이 지역에 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 규모 7.3 지진마저도 이제 전진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규모 6.5, 7.3 이 발생한 이 지역이 큐슈의 남서쪽에 해당되는 곳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발생하는 여진들은 큐슈 지역의 북동 지역에 이제 선을 이루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형태가 마치 거대한 단층대를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큐슈의 북동부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을 한다면 규모 7대에 해당되는 지진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네. 현재 여러 관심을 가지고 더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전진, 본진, 여진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자, 이 일본 지진 발생 후에요.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했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또 이 한반도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문제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큐슈 구마모토현 지진은 최대 크기가 규모 7.3이었습니다. 네. 이 한반도 남부 지역까지 거리가 한 3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네. 규모가 7.3이 되고 깊이가 낮은 지진이다 보니까 한반도까지 이 에너지가 채 많이 감소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하게 되고 네. 이 남부 지방과 심지어 중부 지방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지진이 사실 발생할까봐 우려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도의 규모 7.3 정도의 지진에 의해서 한반도의 지각 변형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작은 수준의 지진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지각 변형과 함께 또 다른 지진이 한반도 내에서 유발되기라는 것은 아직은 어렵고요. 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에 우리가 예에서 보듯이 동일본 대지진 때는 한반도가 이렇게 5cm에서 2cm 끌려가면서 이 3, 4년 동안 지진이 급증한 현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큐슈 앞바다라고 하는 난카이 해구 지역에서 규모 8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는 한반도에 또 다른 큰 영향을 주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안전한 것은 아닌데 뭐 이번 지진의 타격은 이제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걱정은 좀 남네요. 자, 또 한 가지 또 걱정 사항이 있어요, 교수님. 이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말이죠. 이 최근에 북한과 해외 연구원들이 백두산 아래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있다. 이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두산은 뭐 현재 잠잠한 상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언제든 이 화산이 터질 가능성 있습니까? 네, 이 백두산 활동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1903년에 마지막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03년을 이제 끝으로 해서 특별한 분화 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 분명히 활화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2004년 무렵에는 이 백두산 주변의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현상이 관측이 됐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은 화산 활동과 함께 이 마그마 방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지진을 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지진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그마 방 내에 마그마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지시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과 영국 연구자들에 의해서 북한 지역에 이제 지진계를 설치를 해놓고 그 하부에 있는 지각 구조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네.
이 백두산 정상부부터 해서 한 60km 떨어진 지역까지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가 떨어지는 저속도층이라고 하는 층이 지하 한 5km에서 10km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저속도층이 의미하는 바는 그 안에 부분 용융이 돼 있는 파셜 멜팅이 돼 있는 물질이 있거나 네. 아니면 온도가 높거나 거기에 이제 많은 크랙이 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이것을 바로 마그마 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히 여기가 온도가 높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마그마 방이 혹시라도 존재할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감을 더해주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중국 측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백두산이 하부에 마그마 방이 존재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지순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에콰도르 강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에콰도르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272명, 부상자는 2,5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이처럼 컸던 건 지진의 진원이 19.2km로 아주 얕았던 데다가 에콰도르 제2의 도시죠. 과야킬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진은 1987년 3월 규모 7.2의 지진으로 1000명이 숨진 이래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지난 16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보다 파괴력 면에서는 6배 정도나 더 강력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진 이후에 사회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서 재소자 100여 명이 탈옥을 했다가 일부가 다시 체포됐는가 하면은요. 일부 도시에서는 약탈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에콰도르 정부는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에콰도르에 앞서 연쇄 지진이 일어난 일반 구마모토 상황 한번 알아보죠. 이 극심한 생필품 난에 방역 비상까지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과 16일 각각 규모 6.5와 7.3의 두 차례 강진이 휩쓸고 간 구마모토에서는 사망자가 모두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부상자 1000여 명 가운데 180명 정도가 중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40만 가구의 수도 공급이 끊겼고 10만 가구의 전기와 가스 공급도 중단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지진과 건물 붕괴 우려로 주민 24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진 닷새째를 맞아서 구마모토 현지에서는 생필품난이 극심한데요. 규슈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의 대동맥이죠. 고속도로와 철도가 모두 끊기면서 물자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필품과 의료품 등 지원 물자는 넘쳐나는데 정작 필요한 곳에 물품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행정기관의 일손 역시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 무슨 물품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와 경찰, 소방대 등 현장 인력을 3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인데 대피소에 피해 있는 일부 주민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서 진단을 해봤더니 노로바이러스, 다시 말해서 식중독 환자로 판명이 됐는데 방역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구마모토 지진이요. 그 파괴력에 있어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런 분석과 함께 앞으로 연쇄 지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1995년 고베에서는 규모 6.3의 강진이 일어나서 모두 6,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이번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파괴력이 이보다 1.4배나 더 강하고 여진 발생 횟수와 길이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과거 지진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진 활동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00년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정도로 지진 안전지대로 평가를 받았던 규수 지역인데요. 이번에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점에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규모 6.5의 강진 이후에 이를 웃도는 강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것은 일본에서 근대 지진 관측이 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히나구 단층과 후타가와 단층이 서로 부딪히면서 연쇄작용을 일으켜 두 차례 강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연쇄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2,000개의 활성 단층들이 있는데요. 만약 이 단층들이 지진 뇌관인 중앙구조선 단층을 자극할 경우에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구마모토현에서 시작된 지진의 발생 범위가 넓어지면서 도미노 강진을 일으키는 단층 운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진의 강도가 약해지고는 있지만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이내 진도 6에 육박하는 여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브라질 대통령 탄핵 소식 알아보죠. 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넘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브라질 하원에서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요. 전체 하원 의원 513명 가운데 탄핵 찬성 의원이 367명으로 3분의 2인 342명을 넘겨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가결이 된 거죠.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이 돼서 브라질 상원 특위에서 연방 대법원이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개시할지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특히 의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연방 대법원의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와 동시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중단이 되고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의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될 수 있는데요. 전국 혼란을 고려할 때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오는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심판에서 탄핵 추진이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네.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 회의 네.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전체 상원 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이 최종적으로 네. 가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로 신설된 코너입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하루에 쏟아지는 많은 뉴스 가운데 꼭 챙겨두면 좋은 뉴스, 또 놓치면 아쉬운 뉴스, 다른 사람은 이미 많이 아는 뉴스, 하지만 나만 모르는 뉴스. 자, 이런 뉴스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은입니다. 저희 아나운서들이 보통 하는 일이 뉴스를 보고 또 어떤 뉴스가 소식이 있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가운데서 이 뉴스는 좀 여러분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 놓치면 안 된다 하는 뉴스들을 제가 앞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소식. 나만 모르는 뉴스. 네. 뭔가요? 오늘 지금 운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주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건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할증 비율을 귀책 정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자동차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면 꼭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국민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만큼 이 보험료 산정이나 서비스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 파손이나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금액과 건수에 따라서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금액 할증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서 이 본인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초과하면 이듬해 보험료가 늘어나는 방식인데 금감원이 이 가운데 이 사고가 난 건수별로 이 요율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책에 따른 경중을 따지겠다는 건데요. 과실 비율이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합리적인 방안 같지만 의견이 좀 갈려요. 네네, 어떻게 해요? 과실 비율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나는 과실 비율 자체가 납득이 안 갈 때가 좀 많다. 아하. 피해자도 9대1, 8대2 이렇게 하면서 과실 비율을 떠안는 게 불합리한데 이 제도는 어떻게 바꿀 거냐. 또 일리가 있네요. 이 과실이 큰 쪽이 책임을 지게 하기 전에 과실 비율이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자, 합리적으로 바뀐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과실 비율 산정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나만 빼고 다 하는 뉴스 뭡니까?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 어떤 네. 거냐면요. 지난주 수요일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당 체제가 정립이 됐는데 입법 권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입법부 수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행정부 수장이 대통령이고요. 네.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고 입법부 수장이 누구죠? 누구더라? 누구죠? 네, 국회의장입니다. 그렇죠. 이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여야 합의를 기다리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하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 직권 상정,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 말하고요. 네. 이번 테러 방지법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새삼 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총선 이후에 이것과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요. 국회의장, 다음 국회의장은 누가 맡겠냐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았는데요. 네. 하지만 20대 국회 이 전반기 국회의장 이게 관행대로 될까 하는 겁니다. 어려워졌죠.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물론 새누리당이 공천 과정에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 여권 성향 당선인들을 복당시킬 경우에는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야권에서도 호락호락 이번에는 국회의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네. 이 전망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1당으로 발돋움한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나오고 있죠. 국민의당 역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제대로 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이 국회의장 선출 국민들의 의견 어떻든가요? 먼저 국회의장이 참 자리가 근엄해 보였는데 그렇죠. 역할도 또 많아 보였는데 최다선으로 뽑는 관행이었구나. 이게 참 민주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19대 국회를 보면서 국회의장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았는데 여야의 중심을 잘 잡고 국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국회의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법부 수장, 국회의장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16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가 있잖아요. 네.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자, 국회 선진화법 통과된 후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20대 국회를 누가 이끌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그러면 나만 안 본 뉴스, 저만 안 본 뉴스 뭐가 남았나요? 최영일 앵커께서는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너무 어렵죠? 저 북한산 국립공원 정도 네. 자주 가니까 알고 지리산, 설악산 정도 생각나는데 네. 통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총 21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많군요. 지리산이 최초로 지정이 됐는데 네. 지난 금요일에 한 개가 더 늘었어요. 바로 태백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아니었는데 됐습니다. 이제 지정이 된 거군요. 네, 많은 분들이 최영일 앵커처럼 태백산이 여태 국립공원이 아니었어 하시는 그러게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책도 태백산맥 이렇게 있는데. 네, 태백산맥은 도립공원이었고 앞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만 안 본 뉴스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